안전성이냐 긴급성이냐,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막상 다른 나라들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또한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연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분이 밝혀져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신과 치료제 업체들은 해당 제품들보다 부작용을 줄인 치료제 개발에 자신이 있다며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연한 공포와 비난을 위한 허위 정보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종이 시작된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소문들이 SNS 등을 통해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짜뉴스 팩트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최근 접종이 시작된 영국에서 뉴스위크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백신을 둘러싸고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고 있는데요. 우선 태반이나 침팬지나 돼지의 유전자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동물 유래 성분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화이자에서 공개한 백신의 성분 자료를 보면 RNA 활성물질이 핵심 성분입니다. 이 밖에 콜레스테롤과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당류와 화합물 등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접종했던 인플루엔자 백신에도 들어있는 첨가제입니다. 성분으로는 일반적인 백신 주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백신 불신론의 오랜 주장이었는데요. 알루미늄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면역 증강제로 쓰이는데 백신에 포함된 알루미늄은 극소량이며 하루 만에 몸속에서 절반이 배출되므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를 담은 메신저 RNA 주사를 두고 일부에선 백신이 인간의 DNA를 바꿀 수 있다는 억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 항체,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말하는데 이 밖에도 각종 알레르기 반응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부작용이 백신의 주성분을 구성하는 메신저 RNA를 감싸는 화합물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면역학과 백신 전문가들을 인용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포함된 화합물 성분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알레르기 부작용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점화내기나 화장품 용매, 세포실험 시약, 의료용 약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합물입니다. 기존에 승인된 백신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종종 유발하는 약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폴리에틸렌 글리콜에 노출된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 항체 수치가 높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대표, 과학자, 의사, 식품의약국, 전문가 등 전세계 관련 학자들은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 모여 백신의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항체 수치가 높거나 이전에 약물 또는 백신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백신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화이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가 알려지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함입니다. 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수만 명이 참가한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두 회사의 임상시험에서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치약이나 샴푸와 같은 일상용품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증점제나 용매제, 유연제, 수분 운반제 등으로 사용되며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이라고 여겨졌던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생물학적 활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해당 성분에 대한 항체가 체내에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뿐 아니라 속출하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또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등장에도 감염병 종식을 예단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습격에 전 세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황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에 이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홍콩,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코로나19 변종이 공식 확인된 나라는 10개국이 육박합니다. 지난 14일 영국에서 첫 출현을 알린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세계 곳곳에 침투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종까지 발견되었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은 남아공 변종이 영국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 변종 자체도 기존 코로나19와 비교해 감염력이 70%나 강한데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강한 감염력은 물론 젊은이들에게도 쉽게 전파되며 백신에 대한 내성도 훨씬 셉니다. 심지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있는 사람들조차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은 변종 출현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코로나19 변종이 발견되었고 브라질에서도 바이러스 샘플을 조사한 결과 변종을 찾아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새 변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11월 초 신규 감염자의 28%에 지나지 않았던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지난 9일에는 전체 코로나19 감염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이오 기업들에서는 부작용과 변종에 대한 백신을 다시 연구 중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는 변종 코로나에 대한 20개 효과성 실험이 이뤄졌고 기술적으로 6주 내 새로운 백신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백신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제1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은 모두 29건이고 이 가운데 8건은 종료돼 21건이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 렘데시비르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자 국내에서도 임상이 진행됐는데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일거에 잠재울 특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약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셀트리온이 진행 중인 치료제는 자가 면역 치료제 방식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를 추출한 뒤 세포 배양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녹십자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속에 남아있는 중화항체만 걸러 농축시켜 만드는 혈장 분획 방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제약업체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이 보급된 미국과 영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최초로 개발하게 된다면 코로나19의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위조 달러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전에 이은 두 번째 통화전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마라쿵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20조 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서방 국가에 대항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전장이 생물학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화시장이다. 마라컨제는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공의 수단은 악랄해지고 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중공이 지난 2월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예측했던 바다. 이번에는 중공의 국가대표팀이 나선다. 10배 규모 자금을 시장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화폐 제조공장 직원을 인용해 중공 국가대표팀이 찍어낸 위조 달러는 위ペ감별 기로도 감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공은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에 따른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세계 경제를 교란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화폐 공장들 외국 지폐 위탁 제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중국인 조조폐 중공사 산하 여러 공장에서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폐에는 중국 화폐인 인민폐만이 아니다. 화폐 제조는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 브라질, 폴란드, 네팔,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공장에 화폐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조 기술이 위조 지폐 생산에도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 달러는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민간 범죄 조직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 발행이다. 마라캉제는 이런 의미에서 중공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가짜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다. 마라캉제는 중공은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 달러로 전 세계의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위조 달러가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통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막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당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50년은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폐 공장, 린넨 대량 수입 북한 기술자들도 목격. 중공이 위조 달러를 대량 발행하려 한다는 제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나왔다. 중국이 최근 캐나다에서 대량의 말을 수입했고 지폐 제조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쑤성 군산의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캐나다에서 대량의 린넨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린넨은 달러 지폐 주재료다. 달러 지폐는 75%의棉花와 25%의 린넨으로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최대 지폐 제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전문 인력들이 군산으로 파견됐다고 했다. 그는 바오딩에서 군산으로 파견된 인력들은 중국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 같았다. 또한 달러화 제조 전문가들이었다. 중공이 가짜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군산 지폐 공장 직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위조 지폐 제조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당 39호 판공실이다. 39호 판공실은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1970년대에 설립됐다. 전 세계의 거래망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노트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파견된 인력들이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군산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9호 판공실과 관련성이 의심된다. 중공은 이미 위조 지폐를 대량 유통시켜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물자를 사재게 한 전례가 있다. 마라캉제는 다수의 서방 국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공식 발표만 믿고 있다가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위조 지폐 발행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화권 네티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시바일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였던 중국은 우한을 통째로 봉쇄하는가 하면 뒤늦게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요국이 연일 전례 없던 재정과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여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하는지가 조금씩 한걸음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재정과 금융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가장 먼저 발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부과한 미국 증권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초 최고점 대비 최대 30%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낮출 여지가 없는데도 불과 보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다.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더니 또다시 2조 달러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 소득 9만 9천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최대 1200달러까지 차등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도 마련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 증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재정 상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를 쌓아놓은 이들 나라는 급한 대로 국채를 찍어 얼마든지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천억 유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보는 데는 경제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정과 금융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